이제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개도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 앞단에 사실 뭐 그런 게 부족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돈을 써서라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중소기업들은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가긴 좀 어렵거든요. 기업이 잘하는 거는 그냥 비즈니스 잘하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PSD일 가능성이 꽤 큰 것들인 거죠. 그렇죠. 기업은 빨리 가서 성과를 내야 되는 절대절명의 미션을 가지고 있으니 기업 차원에서도 내부에서도 좀 더 참아주고 좀 긴 호흡으로 협력국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공공 프로젝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열린 그 자세로 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기업이 이 투자가 잘못됐거나 시장성이 너무 안 좋거나 혹은 부정이 있었다거나 뭐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치면은 조금 더 인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기업과의 협력을 조금 더 기업 중심으로 사고를 한번 해보자. 근데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 협력 분야에서 좀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인 무상협력 분야의 민간의 참여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신 곽재성 교수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재성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뭐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특히 이 민간 분야 중요한 만큼 오늘 좀 심층적으로 민간 분야의 개발 협력 참여 혹은 민간 분야의 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냥 뭐 1조 뭐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던데 사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들보다도 이제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개도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 앞단에 사실 뭐 그런 게 부족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돈을 써서라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중소기업들은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가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은 본인들 기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CTS나 IBS 같은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아디사바바 선언 이후에 뭐 이 민간의 참여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막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뭐 실제로 많이 꽤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그때 이후에 한 5, 6년 전에서 지금까지의 개발 협력 분야의 우리나라 민간 참여의 트렌드가 어떻게 조금 변화해 왔는지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사회공헌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 사회공헌으로 시작을 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를 과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룩한 게 많을까? 이렇게 봐도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사회공헌 부서가 많았으니까 사회공헌을 어딘가에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 원조기관이 같이 동참하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 우리가 원조기관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업들의 사회공헌 팀들이 들어와서 각각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사회공헌 목표를 달성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다 여의 없이 써 있어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향후에 그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데 이거는 검증하기 되게 어렵죠. 그쵸. 아주 애매한 목표이기도 해서 실제로 비즈니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과를 낳은 적은 또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한번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뭐 식품 대기업에서 현지
현지에서 이제 농업 프로그램을 장려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현지에서 그 식가공 사업을 추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질적인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 사업이 이제 나아가지 않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쉬운 사례죠, 이거는. 성공했으면은 비즈니스 목표와 이제 개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꽤 좋은 기업의 투자 사례이면서 정부의 협력 사례일 수도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원활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우리나라는 이 민간의 참여를 한 5, 6년간은 아니요 최근엔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이제 비즈니스 오리엔티드가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례들이 CSR이나 뭐 이렇게 CSV 사실 이거의 논쟁거리긴 하지만 이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니 그거는 네. CSV란 말을 안 썼으면 네. 좋겠어요. 그 어느 특정한 학자의 담론이기도 하고 그냥 전략적 CSR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쵸. 네? 네. 혹은 CSR이라고도 해도 되는 게 CSR이 우리로 번역하면 사회적 책임이지만 사회 공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같이 책무성도 유지해라는 이런 뜻이니까 그냥 CSR이 당연하게 기업의 본업과 관련이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근데 그것과 단순 사회공헌, 자선적 사회공헌은 조금 다른데 교과서에 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기업은 자선적 활동 하지 마라. 기업이 잘하는 거는 그냥 비즈니스 잘하면 돼요. 그러면서 사회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과를 낳으면 그게 이제 CSR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제도나 뭐 법적 규제도 많지 않아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되게 착취적인 구조나 아니면은 뭔가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뭐 등등의 비즈니스가 많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환경도 훼손하지 말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도 훼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도 좀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ESG라는 이제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CSR이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무상협력 분야의 민간 참여를 같이 활용을 해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리고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우리나라 전략에 좀 도입될 수 있을까요? 뭐 조금 더 그 ESG가 활성화되고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업들이 잘 이해한다면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이런 CSR 활동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되겠죠. 뭐 이 차원에서 뭐 당연히 해야 될 이게 다 예전에 ESG 이전부터 많이 논의되던 너무나 당연한 그 컴플라이언스 여러 가지 이제 책무성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굳이 다시 이제 ESG라는 프레임으로 강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환경적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기업이 신경을 써야 되고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는 일은 해야 되고 지배 구조를 뭐 개선시킨다는 건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냥 기업을 물려줄 거면 정당한 세금으로 물려주고 아니면은 그 상법에 맞게 이제 운영을 잘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다 ESG라는 게 이 강조가 그쵸. 되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건. 네. 근데 CSR이라든가 전략적 CSR 또는 해외 프로그램들은 그거보다는 한 차원 높은 좀 더 프로액티브하게 이제 나가자는 거고 여기에 관련이 있는 거는 ESG S예요. S에서 공급망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현지 프로덕션 네트워크, 현지 다양한 이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거기와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의 동향을 조금 끝내기 전에 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게 사실 이렇게 제가 국별 협력 사업들을 이렇게 여러 개 열어 보니까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PSD와 관련된 네.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사례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뭐 있어요? 전형적으로는 창업 지원 사업들이 지금 PSD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뭐 지역개발이라든가 농업 사업에서 많이 봤던 가치사슬 사업들, 그거는 결국은 생산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패키징도 잘하고 마케팅도 잘해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면서 소득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뭐 그거 이상 뭐 PSD에 좋은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창업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의 여러 스타트업들을 잘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선발을 해서 지원하고 교육하고 시드머니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거기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투자잖아요. 우리도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면 여기저기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시드머니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지원을 받고 뭐 교육훈련이나 오피스 같은거나 뭐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투자죠. ABC로 상징되는 뭐 예를 들어 뭐 처음에 우리가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50억 단위, 그 다음에 뭐 100억, 200억 단위로 투자가 점점 늘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결국은 자본시장에서 그런 게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벤처 캐피탈도 중요하고 이것을 모으는 엑셀러레이터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많은 개도국에서 그게 빠져 있어요. 그게 빠져 있고 대부분 시드머니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업이 아이디어는 매우 좋고 성장성도 좋으나 투자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 근데 그거는 결국은 제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국가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를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뭐 얼마 이상 뭐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있고 외국인이 그 나라에 와서 수익을 올렸을 때 뭐 자국에 대한 역외 송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막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다 보장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실제 마켓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장, 자본시장 가서 들어보면 시장 여기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실제로 은행에 가서 그 달러 송금을 좀 하려고 그러면 은행에서 달러가 없습니다라고 한마디를 하거든요. 이제 그럼 못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 화폐만 계속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죠. 화폐 가치가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다른 곳에 더 투자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차익 실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겠죠. 그렇죠. 이 나라는 수익성은 좋지만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자본시장이다 보니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한 VC들이 벤처 캐피탈들이 아마 꺼려할 겁니다. 그렇죠. 그럴 정도로 이제 아직 농익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국내 자본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화가 얼마나 돼 있나 그다음에 투자자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국내적인 개혁 조치들이 얼마나 많이 실행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정치는 투명한가 거버넌스는 투명한가 등등으로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협력국들은 어려운 입장이에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공공을 지원해주는 뭐 전자정부를 해준다든지 뭐 다양한 뭐 TA 프로그램들도 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PSD일 가능성이 꽤 큰 것들인 거죠. 그렇죠. 네. 예, 민간 부분에 대한 좀 더 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들. 예를 들어서 관세 정보화를 해준다. 그러면 결국 그 뭐 무역 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거든요. 물동량이 증가하면 민간 부분에 대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당연하니까. 결국 그런 많은 부분의 공공 프로젝트들이 결국 PSD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하나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가 너무 많은 거죠. 주변에 대한 이런 통합적 접근도 매우 중요하니까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일 수 있다. 정부가 뭔가를 제도로 개선하는 역할을 그 프로젝트 내에서 실제로 해서 프로젝트 단위의 성공을 이룬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PSD 성격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혹시라도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좀 막혀 있을 때 빠르게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그 민첩성도 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이게 쉽게 안 풀릴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해야죠. 공공 부분에 대한 혁신과 개혁 작업을 해서 언젠가는 이게 풀리도록 해야 되니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긴 호흡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업은 바쁘잖아요. 기업은 빨리 가서 성과를 내야 되는 절대절명의 미션을 가지고 있으니 기업 차원에서도 내부에서도 좀 더 참아주고 좀 긴 호흡으로 협력국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뭐 3년짜리니까 3년 뒤에는 꼭 프로핏이 나야 됩니다라고 밀어붙이다 보면 무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기업이 망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망치려고 그 사업을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고 오랜 동안 엔게이지 했을 때 이게 결국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프로젝션이 나와준다면 조금 더 참아주고
인내를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플렉서블한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공공 프로젝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열린 그 자세로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네요. 들어보면 교수님의 결론은 전략적 인내가 좀 필요하다. 꼭 전략적이지 않아도 돼요. 네, 인내해주고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는 3년이라고 딱 써 있었는데 그럼 3년 지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보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수익이 안 나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지금 룰에 따르면 아마 이 기업은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부가 지원해준 이런 돈에 대해서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잘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네, 정말 기업이 이 투자가 잘못됐거나 시장성이 너무 안 좋거나 혹은 부정이 있었다거나 뭐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치면은 조금 더 인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무상협력 분야의 이 민간 참여가 환경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 관련된 프로젝트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나 미국이 뭐 엄청난 전략을 갖고 하고 있다라고는 좀 말하기 수 없지만 뭔가 로드맵 같은 게 사실 좀 현실 부족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이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로드맵이라든지 지금 생각해 두신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하면 첫째는 기업과의 협력을 조금 더 기업 중심으로 사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프로그램들 코이카의 이런 기업 협력실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다른 국별 사업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프로젝트의 뭔가 경직성보다는 효율성에 조금 더 이 많은 초점을 맞춰서 개혁해 나가는 움직임도 조금 있어요. 분명히 플렉서블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그럴 필요도 조금 있고 이제 기업은 바빠요. 기업은 그렇죠. 바빠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풍부하게 벌이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다른 사업이라든가 해외 진출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개도국에 대한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쉽게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바쁘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냥 프로그램 오픈해서 찾아오세요 공모니까 들어오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한번 인커리지를 해보자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가 이제 국별 사업과 유기적인 그 관련을 맺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발굴해낸 여러 스타트업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심지어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펀드를 조성한다거나 하는 것까지도 지금 이제 무상 원조 기관들도 다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근데 아직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이 아마 결정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PSD나 PSE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금융수단을 얼마나 원조기관들이 그 풍부하게 많이 갖고 있는가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유해 주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제로 거기서 프로핏이 나도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CDC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이윤을 내서 그게 이슈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나라 자본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개혁 아젠다가 사실은 많은데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해서 이윤을 많이 내서 시민사회의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죠? 그거는 뭐 논의해봐야죠. 소통을 해야죠. 그 정당한 이윤이었나, 정당한 기업 활동이었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건 없었나, 뭐 등등을 체크리스트가 다 있으니까 그거 다 점검을 해보고 결국 그 나라 산업을 진흥했다거나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켰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오히려 더 인커리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개도국에서 돈 벌기는 정말 어렵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는 우리가 뭘 잘하냐 하면 우리는 뭔가를 제조해서 만드는 그 실제 수출을 잘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수출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산업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해서 임가공의 형태로 이제 현지 시장에 진출한다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하는 패턴. 그래서 그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해본 거는 실제 이제 서비스 부분에 대한 투자. 서비스 부분에 대한 투자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지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많이 잘 안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를 했던 국가들이 이제 그런 거에 좀 능한 거죠. 아까 얘기한 우리 뭐 텔레콤, 사파리 텔레콤이나 보다폰 사례만 봐도 전형적인 가장 거대한 서비스 산업이 통신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우리나라 통신 기업들이 해외 그렇게 나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현지에서 활발하게 이제 기업 금융 한다는 얘기는 또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더 글로벌화된 그 이런 시장으로 진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저는 갖고 있어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잘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회사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잘 격려해주고 더 좀 도와주는 그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전략 한 2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나중에 좀 더 관련된 로드맵 같은 게 나오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PSE 개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향후 어떻게 도입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전략 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향후에 또 새롭게 진행되는 연구나 그리고 뭐 꼭 이 PSE뿐만이 아니라 이 개발 협력에 좀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면은 조만간 또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계속 공유 받으시고 싶으면은 꼭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